안녕하십니까. 이원타증권에서 정유화학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정유화학의 기초 따라잡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유 석유화학 산업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전 세계 GDP 중에서 약 8% 정도가 에너지 산업이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대략 2에서 3% 정도가 오일 산업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일 산업은 다시 원유를 생산하는 E&P 산업과 정유 산업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각 산업 부분마다 수익 구성은 결국 제일 중요한 마진이라고 하는 용어와 생산량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산업에서 가장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다이내믹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클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사이클 산업이라고 대부분 표현합니다. 사이클을 가진다는 뜻은 이렇게 됩니다. 이 산업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규모가 항상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정 규모 늘어났다가 다시 곤두박질 서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하는 순환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게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사이클을 도대체 뭘로 측정할 수 있는지 또 뭘로 결정이 되어지는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페이지가 되어집니다. 먼저 그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영업이익 캐시프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유나 석유화학 회사들이 영업을 해서 도대체 돈을 얼마만큼 캐시를 만들어내는지, 현금을 벌어들인지에 대한 규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식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 식을 조금씩 변환시켜 나가보면 맨 마지막에 세 가지 주요 변수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이익은 크게 오일 가격과 그리고 마진이라고 하는 이익률 부분과 생산 규모, 이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캐시프로, 현금의 규모가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일과 이익률은 일정한 사이클을 지게끔 되는데, 이 사이클은 해당 산업의 supply demand라고 하는 수요 공급의 상황에 따라서 균형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소 공급이냐, 과대 공급이냐에 따라서 사이클이 발생이 되고, 그 사이클이 결국 그 오일 생산과 관련되어져 있는 주요 업체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끔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E&P 산업의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중동 지역에서 원유 매장량을 발견하는 E&P의 투자가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뽑아낸 게 됩니다. 특징적인 게 대략 한 10년 주기로 원유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가 9년에서 약 11년 사이, 평균 10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원유 E&P 투자를 통해서 매장량을 확보하고 10년 동안 확보된 매장량으로 원유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게끔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조금 줄어들었던 매장량은 다시 10년 뒤에 투자를 해서 늘리는 그런 과정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최근에 설비가 늘렸을 때가 2017년이었습니다. 사이클 수론상 다음 E&P가 집중되는 시기는 2026년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유 시장, 특히 원유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이클은 기억해 두십시오. 9년 주기로 사이클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특이사항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정유업체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이클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유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되는 SK이노베이션이 매년 판매되는 매출액 중에서 얼마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내는지 사이클을 나타냅니다. 특이하게도 약 6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고점이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 상태를 보였던 게 2016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16년에 6년 정도를 가하면 2022년 정도가 다시 고점 사이클에 도달하는
시기에 이럴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사이클 산업을 이해할 때 이런 주기성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정유산업은 6년을 주기로 해서 사이클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쪽도 똑같은 상황의 패턴이 보입니다. 석유화학 쪽의 국내 대표회사, 순수 석유화학 회사라고 하는 대표회사가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롯데케미칼의 현금 창출 능력 부분을 뽑아내 있는 그림이 되어집니다. 4년 또는 5년, 6년, 평균 5년 정도 주기로 고점들이 계속 겹쳐서 발생이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이클은 2015년과 16년도에 고점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플러스 5에서 6년을 가하면 올해가 실적이 가장 고점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2020년 중반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회복이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거에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이 사이클의 특징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에서 이 부분이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기억해 둘 숫자는 5년입니다. 석화업체는 5년을 주기로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사이클이 일어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프라이와 디맨드, 해당 석유화학 제품, 정유 제품의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질 경우에 발생이 되는데 그 깨진 균형은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복원이 되는 과정이 순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적인 특징을 가지게끔 되어집니다. 다음은 사이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앞으로 수요 공급의 상황이 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 산업 부분입니다. 해당 막대 그래프는 글로벌 전체로 신규 정유 설비가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는지 공급 쪽 측면의 설비를 예측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특이한 건 2010년도에 신규 설비가 굉장히 많았고요. 11년, 12년 동안은 신규 설비가 뚝 떨어집니다. 점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때 수요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식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이 전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휘발유 등경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의 소비량은 대략 1억 배럴 정도가 됩니다. 1억 배럴 중에서 정상적인 매년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들은 약 100만에서 120만 BD 정도의 사이즈가 늘어나게끔 됩니다. 요 100에서 120만 사이즈보다 더 많은 설비가 들어오면 과잉 공급이 발생되면서 사이클이 깨지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그보다 작은 공급 물량이 들어오면 사이클이 개선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유산업은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2020년 충격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수요 회복보다 공급 증가가 적습니다. 정유산업은 점차 개선이 돼서 2022년 정도까지는 회복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업황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도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쪽에 가장 대표적인 여러 제품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석유화학 제품은 에틸렌이 됩니다. 에틸렌은 전 세계 1년에 약 1.5억 톤 정도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수요는 700만 톤 정도가 연간 늘어나면 정상적인 수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는 신규 설비가 연간 1000만 톤 이상 들어옵니다. 공급이 굉장히 많은 시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갑자기 정상적인 수요가 아니고 수요가 폭등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일시적인 사이클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형태는 약 10년에 한 번씩 발생이 됩니다. 글로벌 큰 충격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보복성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석화 제품의 소비가 정상적인 수준을 훨씬 웃도는 약 2배에서 3배 정도 웃도는 수요가 급팽창하는 시기를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뒤가 되면 정상 수준으로 회귀게끔 되는데 그 시기가
2021년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정상 수준의 수요 상황으로 회귀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과 수요 상황을 예측해보면 결국 정유와는 조금 다르게 석유화학 쪽은 2022년, 2023년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시 노출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아마 석유화학 업체를 좀 이해하는, 업황을 이해하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이후에 수요 공급의 그 상황에 따라서 업황의 사이클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챌린지라고 하는 친환경 이슈가 정유와 석유화학의 사이클이 아니고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유 부분입니다. 정유 부분의 가장 큰 도전은 전기차의 도래 또는 전기차의 대중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휘발유나 디젤이나 이런 자동차에 대한 연료 소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2033년 정도가 되면 가솔린과 디젤의 수요가 전 세계적인 절대 소비량이 줄게끔 됩니다. 평균을 해보면 2031년이 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10년 뒤가 되면 전 세계 석유 제품 수요는 절대량이 감소하게끔 됩니다. 정유업체 입장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지 생존 전략을 모색하게끔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예 직접적으로 전기차에 뛰어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대표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는 정유산업 대신에 석유화학 산업을 조금 더 투자를 하자라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국내에 GS 칼텍스나 현대오일뱅크나 S-오일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키는 결국 원유 수요가 10년 뒤가 되면 성장이 멈춰버린다라고 하는 동시다발적인 또는 공동의 위기의식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각 회사들의 전략이 어떻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쪽도 비슷한 친환경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은 그 토양과 해양오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한번 부식하는데 버려지고 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다 보니 해양과 토양오염을 촉발시키고 이 부분이 인간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냐 그러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쪽에 의견이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타벅스에서 먹는 커피 빨대 부분을 플라스틱 대신에 종이로 바꾼다든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한다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리사이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리사이클이 석유화학업체의 전략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끔 됩니다. 리사이클이 15년 동안 약 30% 정도가 일어난다. 이 부분은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리사이클에 대한 규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가 났을 경우입니다. 약 15년 정도 동안에 30% 정도의 리사이클이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특징이 플라스틱 소비 증가가 없습니다. 대신에 약 한 20% 정도의 리사이클이 난다면 증가폭이 소규모 증가하게끔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플라스틱 재사용, 리사이클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석유화학 업체, 특히 지금 현재 석화제품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의 성장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정유보다는 시간이 1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석유화학 업체들 쪽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정도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부분은 리사이클 비중을 적극적으로 좀 높이는 또는 폐 플라스틱을 가지고 다시 휘발유나 이런 연료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좀 더 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을 만들면 됩니다. 그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이 두 가지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PH와 PLA라고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되어집니다. 둘 다 미생물 또는 곡물에서 생산된 그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되어집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난 다음에 2개월 안에 다 분해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선도적인 기술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G화학이나 SKC나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친환경 플라스틱을 생산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유 석유화학 기초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이클 산업과 그 사이클의 특징이 왜 발생되는지, 그리고 발생되어지는 원인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유 석유화학 산업이 도대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이슈가 정유와 석유화학 쪽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어느 시기에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될 수 있는지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둬야 될 중요한 이슈 4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체크하실 부분은 오일 산업은 크게 3개의 세부 산업으로 나눠진다. EMP와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으로 나눠진다는 부분을 첫 번째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 산업, EMP와 정유와 석유화학은 사이클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은 EMP는 9년에서 10년, 정유는 6년, 석유화학은 5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면서 업앤다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유 부분과 석유화학 쪽의 사이클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정유 쪽은 설비 증설이 없으면서 오히려 수요 공급 균형 또는 공급이 조금 부족해지는 업사이클에 접어드는 반면 석유화학 쪽은 과잉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2022년, 2023년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유 석유화학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근거에는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친환경 쪽에 어떤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향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정유 석유화학의 기초 세미나 중에서 마지막 정리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또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쪽에 투자는 투자자들 대부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투자하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왜 쉽냐면은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정유나 석유화학 업체들이 실적이 엉망이 나오면서 적자가 난다, 존립이 이태롭다 라고 할 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반드시 2, 3년 안에 업사이클을 접어들면서 수익을 크게 나는 형태를 보이게끔 되는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투자하시는데 중요한 참고 요인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초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규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